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요 경제학 짱박사 진도별 모의고사 제10회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다음 중 GDP의 계산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외국인이 소유한 부산의 한 빌딩으로부터의 임대소득은, 여러분 GDP라는 것은요 아시겠지만 일정 기간 동안에 D라는 게 도메스틱이라는 게 우리나라 땅덩이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지주의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치가 창출된 것은 우리나라 GDP에 포함돼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미국 사람이 소유하고 있더라도 우리나라 땅덩이에서 가치가 창출된 거잖아요. 다음 2번, 가구점에서 만든 가구의 부가가치는 GDP에 포함되지만 개인이 자신이 사용할 목적으로 손수 만든 가구, 이거는 포함 안 돼요.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가 사용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가사노동 포함 안 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근데 농부가 쌀을 생산한다거나 요거는 어떻게 된다? 예, 규모가 좀 크고 해서요 포함을 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생산 단계별로 발생한 부가가치를 모두 합산해서 GDP를 계산할 수 있다. 맞죠? 여러분 GDP를 계산할 때 3면 등가의 법칙이라 해서요 생산 측면에서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생산 측면에서 계산할 때 최종 생산물의 시장가치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중간 단계에서 부가가치 value added 이렇게 해서 계산할 수도 있죠. 예. 그리고요 또 하나, 지출 측면에서 GDP를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총 지출은 어떻게 구성됩니까? 하면요 Y라는 GDP는 C, I, G, 순수출 이렇게 됩니다. 이게 수요 측면이죠. 자, 그래서요 거기 보시면요 4번에 자동차 제조 기업에서 자동차 재고가 증가했을 때, 여러분 이거는요 재고 투자라고 얘기합니다. 생산을 했는데 안 팔리게 되는 거, 요것도 재고로 간주해서 우리가 투자로 봐서 GDP에 포함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분배 측면에서 GDP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자, 분배 측면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이 생산된 거를요 전부 다 그에 따른 기여에 따른 가치를 배분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노동에 대한 가치로 배분해 주는 게 임금이고요. 자본에 대한 가치로 제공하는 게 이자고요. 토지, 땅에 대한 가치를 대신 제공해 주는 게 임대료, 임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오케이. 임금, 이자, 임대료, 그리고 이제 기업의 이윤, 뭐 이런 식으로 분배가 되는 거. 오케이? 요거 분배 측면에서 GDP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래서 4번 우리가 재고 투자해서 머릿속에 넣어두시죠. 5번, GDP를 계산하기 위해서 생산된 최종 생산물의 가격을 모두 합산하는 거, 예, 최종 생산물의 가치로 우리가 측정할 수 있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값이 같다라는 것을요 3면 등가의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여기까지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다음에 2번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시죠. 자, A국가는 쌀과 컴퓨터 두 가지 제야만 생산하고 있는데, 자, 거기 문제를 쫙 보니까 뭐 24년도에 관련해서 라스파이레스 물가지수, 파세 물가지수 다양하게 구하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만 물어보는 거면 그냥 바로바로 해도 되는데 이렇게 다양하게 구하세요 라고 했을 때는요 이런 식으로 2x2 매트릭스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기준 연도를 2020년이라 하면 이게 P0가 되겠습니다. 앞에를 쌀, 뒤에 거를 컴퓨터, 이렇게 값을 쓸게요. 쌀의 가격이 10이죠. 컴퓨터 가격 150이죠. 그러니까 10과 150. 다음 P1. 자, 비교년도 24년도에요.
그래서 쌀의 가격 20, 컴퓨터 가격 100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생산량 한번 볼게요. 쌀의 생산량 수확량은 20년도에 300, 컴퓨터는 40 이렇게 있습니다. 340. 그 다음 Q1 이렇게 있습니다. 250 이렇게 있어요. 오케이? 자, 이랬을 때 여기를 A라고 하고요. 여기를 B라 하고요. 여길 C라 하고요. 여길 D라고 이렇게 해봅시다. 자, 이거 값을 계산하시면 10 곱하기 300, 3000이겠죠? 150 곱하기 400 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여기는 9000 이렇게 되고요. 순서 맞춰서 곱해줘야 돼요. 여기는 10,000 이렇게 되고요. 여기는 9500 이렇게 되고요. 여기는 9000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1번 볼까요? 자, 2024년 라스파리스 물가지수는 100보다 크다. 여러분, 기준 연도는 언제나 명목과 실질 GDP는 항상 100입니다. 근데 라스파리스 물가지수다라고 하면 물가가 얼마나 올라갔니? 이렇게 될 텐데 뒤에 Q를 곱해줘야 되잖아. 그때 과거의 Q를 이렇게 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P0, Q0니까 A 값이 여기 와야 되겠고요. 그리고 P1, Q0니까 B 값이 오면 됩니다. 그리고 원래 이제 곱하기 100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A분의 9분의 10,000 이렇게 돼서 얘는 1보다 크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니까 100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맞고요. 다음 파세 물가지수 한번 볼까요? 자, 파세 물가지수는 프레젠트 생각하셔가지고요. 물가가 얼마나 올라갔니? 라고 할 때요. 비교 년도의 Q를 여기다 곱해줍니다. 요렇게요. 오케이? 자, P0, Q1은 C, P1, Q1은 D, C분의 D 이렇게 되죠. 자, C값이 9,500이고요. D값이 9,000이고요. 그러니까 얘는 1보다 작죠. 그러니까 100보다 작다. 곱하기 원래 100으로 해서 100을 기준으로 하니까 그렇게 보시면 100보다 작다. 이렇게 됩니다. 3번 볼게요. 24년 GDP 100%, 여러분 GDP 디플레이터가 요게 바로 파세 지수로 계산하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GDP 디플레이터, 여러분 라스파레스 물가지수로 계산하는 건 어떻게 됩니까? 소비자 물가지수 CPI 그리고 생산자 물가지수 CPI, 이게 라스파레스 물가지수로 계산을 하는 것이죠. 오케이, 그 정도 보시고, 자, 그렇기 때문에 거기 보시면 24년도 그러니까 GDP 디플레이터는 얘랑 똑같으니까 100보다 작다. 맞아요. 자, 4번 24년도의 실질 소득은 2020년도, 20년도에 비해서 감소했다. 여러분, 실질 소득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준 연도 값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볼게요. 여기가 20년도 기준 연도라 하고 여기가 비교 연도라 합시다. 그럼 기준 연도의 명목 GDP는 요게 되고요. 비교 연도의 명목 GDP는 P1, Q1 이렇게 됩니다. 근데 우리의 관심사는요. 실질 GDP, 실질적인 측면에서 생산량이 얼마나 증가했는가이기 때문에 요걸 P0를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하려고 해요. 얘를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하려고 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얘랑 P0, Q0랑 얘를 비교하는 거야. 밑에 게 실질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 값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앞에서 A값 이렇게 해당하고요. 요거 값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P0Q1이니까 여기 C 값이 되는 거예요. 그럼 9,000에서 9,500 하니까 값이 증가했다라는 거 알 수가 있죠. 감소했다 하니까 틀렸습니다. 오케이? 자, 다음에 2020년과 24년도 명목 GDP. 여러분, 명목 GDP는 요거야. 이게 명목이죠. A고요. 얘가 명목입니다. 여기서는 뭐야? D야. A와 D 값은 지금 9,000 같죠? 그러니까 명목 GDP 값은 똑같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죠? 네, 그 정도 정리하시고요. 자, 다음에 3번 문제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화시장과 대부자금 시장의 균형에 대한 내용이다.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 대부자금이라는 게 이제 고전학파가 강조하는 이자율 결정 이론이죠. 케인즈 학파는 이자율이 어디서 결정된다 봤습니까? 고전학파는 대부시장에서 자금을 빌려주고 빌리는 약간 저축과 투자에서 결정되는 것이고 케인즈는 화폐시장에서 결정되는 거야. 이거는 실무시장입니다. 이자율이 저축에 플러스 영향을 미치고 투자에 마이너스 영향을 미칩니다. 케인즈는 이자율이 화폐시장에서 결정이 되고요. 화폐의 공급, 실질적인 측면에서 화폐의 수요, 소득에 비례하고 이자율, 여기 명목이자율이라 쓸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거는 명목이자율이고 여기선 실질이자율을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R은 레알이라고 하는 실질 이자율 이렇게 되고요. 이 화폐시장에서 얘기하는 요 I는 명목 이자율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자, 두 개는 나중에 피셔 방정식에 따라서 관련이 있다. 명목 이자율은 실질 이자율에다가 물가 상승률 그렇게 하는 거 체크해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1번 대부 시장의 균형을 이루는 실질 이자율은 마이너스 값을 가질 수도 있다. 그렇지, 여러분. 지금 말씀드리는 게 마이너스 값을 가질 수 있다는 건 뭐냐면 지금 말씀드린 요거 연결을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 피셔 가설 또는 피셔 방정식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명목 이자율은 실질 이자율에다가 물가 상승률 요거죠. 자주 출제돼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런데 명목 이자율은 제로가 제로 밑으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명시적으로 나타나는 통장의 금리가 이자율이 제로 금리는 할 수 있어도 마이너스가 이렇게 될 수는 없잖아. 그렇게 되면 은행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금고 역할을 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극단적으로 보면 제로가 최대야. 근데 물가가 만약에 3% 올랐어. 여기 나와 있는 실질 이자율은 마이너스 3%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 이자율은 음이 될 수 있다. 맞는 표현이고요. 2번 볼게요. 그러니까 명목 이자율이 음이 된다 그럼 틀리는데 실질 이자율은 음이 될 수도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에 저축이 이자율에 의존하게 되면 재정 적자로 인한 여러분 이게 저축이 이자율에 영향을 받는데 이 국민 전체 저축은 민간의 저축에다가 정부 저축 아니겠습니까? 정부 저축은 T-G 이게 바로 정부 저축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요게 바로 정부 저축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오케이. 자,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뭐냐면 재정적자로 인해 가지고요. 이자율에 의존하는데 재정적자면 얘가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부저축이 떨어지는 거야. 재정적자니까 들어오는 조세 수입보다 나가는 게 더 큰 거야. 이쪽이 마이너스야. 이렇게 되면 아니 여러분 이쪽이 낮아지니까 요 재정적자로 얘가 줄어들게 되면 여기 총저축이 줄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거 이게 총저축이야. 얘가 내려가게 됩니다. 그 투자가 가만히 있을 때 이렇게 내려가게 되니까 이자율이 어떻게 돼요? 여기 이자율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자율이 올라가니까 원래 어떻게 된다? 요게 균형으로 되돌아가는 거지. 이자율이 올라가서 여기에 투자가 감소하게 되면서 균형으로 갑니다. 근데 여기요, 이자율이 올라가면서 민간의 저축이 좀 올라간단 말이야. 프라이빗 저축이 올라가서 얘가 좀 올라가게 되면 요거 감소하는 정도가 조금 감소하게 됩니다.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여기 저축의 이자율의 영향을 안 받잖아요. 그럼 이쪽이 내려가게 되면서 그래서 민간의 투자가 확 줄어들게 돼요. 이자율이 올라가서. 근데 이자율이 올라가서 저축이 좀 증가하면 이렇게 좀 증가하게 되면 얘가 내려가는 게 조금 내려간다 라고 알 수가 있겠죠. 이해 가세요? 그래서 그것도 약간 우리가 민간의 투자를 밀어내는 효과를 구축 효과라 하는데, 자 여기 보시면 정리를 할게요. 재정 적자로 R이 상승 시 이자율이 상승 시, 자 민간의 저축이 증가하면 자 균형을 위해서 투자는 조금 감소해도 된다. 감소 가능.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겠죠? 구축 효과가 더 커진다. 밑줄 치세요. 그건 뭐냐면 투자가 더 크게 감소한다. 민간 부분을 더 크게 밀어낸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아니게 됩니다. 오케이? 자, 3번. 재정적자가 발생할 때 정부의 저축은, 그래요. 재정적자라는 건 정부 저축이 마이너스 된다는 거죠. 4번. 고전학파 모형에서 대부자금 시장은 이자율 조정. 그렇습니다. 대부자금 시장에선 여기 실질 이자율이 조정돼서 저축과 투자로 연결이 돼서 재화시장도 균형이 된다는 것이고, 케인즈학파에서는요, 산출량 조정에 의해서 재화시장이 균형이 성립하면서, 그래요. 이자율은 화폐시장에서 결정이 되고요. 근데 재화시장에서 얘기하는 이런 것들은 생산량에 의해서 얘가 조정돼요. 케인즈학파는 어떻게 저축은 뭐에 의해서 영향받는다고 그랬습니까? 이자율은 여기서 되고, 저축은 소득의 증가 함수고요. 투자는 애니멀 스피릿이다.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다르다고요. 살짝 여기 보시면 저축과 투자가 있으면 이자율이면 저축은 이자율의 플러스, 투자는 이자율의 마이너스, 이렇게 되죠. 근데 케인즈는 어떻게 된다? 예, 맞아요. 저축과 투자를 표현할 수 있는데 저축과 투자할 때 소득이 이렇게 있는 거야. 보통 이렇게 하진 않죠. 수평축에다 소득을 놓죠. 케인즈대로 할까요? 아예 관심사가 소득이니까 소득을 여기다 놓고요. 저축과 투자. 여기다 저축, 여기 수직축에다 소득 놔도 상관없습니다. 자, 저축은 소득에 비례하고요. 투자는 애니멀 스피릿 해서 투자에 대해서는, 여기 소득에 대해서는 독립적이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Y가 조정된다. Y가 거의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산출량 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저축과 투자가 균형으로 조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잘 봐주시고요. 자, 다음 4번 문제 볼게요. 이게 게임이론 같은 건데 우리가 전략적 무역 이론이다 해가지고요. 관세정책 요거와 관련해서 얘기합니다. A국가가 있고 B국가가 있습니다. 저희 보니까 높은 관세가 있고요. 낮은 관세를 때리는 게 있고요. B국도 높은 관세를 때릴 수가 있고요. 낮은 관세를 때리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자, 이랬을 때 거기에 나와 있는 보수 행렬표 페이오프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요 40, 50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는요 20, 110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는요 70, 40 이렇게 돼 있고요. 60, 90 이렇게 있습니다.
자, 먼저 우선 내시 균형과 우월 전략 균형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B국가가 높은 관세를 때리면 A국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높은 일 때 40이고 낮은 일 때 20이니까 높은 관세를 때리는 게 바람직합니다. B국가가 낮은 관세를 때리게 되면 A국가가 높은 관세면 70인데 낮은 관세면 60이잖아요. 요 높은 관세를 때립니다. 자, 그러니까 A국가는 B국가와 상관없이 우월 전략이 있어요. 오케이? 어렵지 않고요. 다음. 자, B국가 입장에서 볼게요. A국가가 높은 관세를 때렸어. B국가가 높은 관세를 때리면 50인데 낮은 관세를 때리면 40이야. 50 때리게 되겠고요. 낮은 관세를 하게 되면 높은 일 때 110 요걸 선택하겠죠. B국가도 높은 관세 때리는 게 맞습니다. 오케이. 자, 요걸 기반으로 한번 문제를 보면, 자, 기억 볼게요. A국은 우월 전략은 모두 높은 관세를 때리는 거다. 맞죠? 우월 전략 균형은 존재합니다. A국도 그렇고 B국도 그렇고요. 어떤 게 됩니까 하면 40과 50 이게 돼요. 근데 이게 내시 균형도 됩니다. 내시 균형이 역시 40과 50. 우월 전략과 내시 균형은 당연히 같게 됩니다. 자, 니은 내시 균형은 A, B 모두 낮은 아닙니다. 틀렸어요. 높은 이렇게 해야죠. 어렵지 않군요. 다음 디귿. AB가 FTA로 통해서 관세를 인하하게 되면, 자, 이쪽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모두 이득이 된다? 맞습니다. 디귿 보면 둘 다 낮은 관세를 통해서 협조를 하면 어느 누구에게 피해를 주지도 않으면서 둘 다 윈윈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파레토 개선이 가능하다 이거죠. 파레토 개선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오케이. 맞고요. 다음 리얼 볼게요. AB가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상황에서 상대방의 관세 정책을 발행을 하면 낮은 정책으로 하게 되면, 여러분 B가 높은 관세인데 A가 낮은 관세로 가면 손해잖아. 손해. B도 마찬가지야. A가 높은 관세하고 있는데 자기가 낮은 관세하면 손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둘 다 상대가 높은 관세를 고집하고 있는 가운데 자신이 전략을 변경해서 낮은 관세로 혼자 갔을 때 갈 요인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요 정도 봐주시죠. 자, 다음 5번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의 영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 물가가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근데 이때 인플레이션 얘기할 때는요, 예상을 했느냐 하지 못했느냐 이게 중요해요. 예상하지 못했을 때, 예상을 했을 때 이렇게 됩니다. 자, 예상하지 못했을 때는 우리가 화폐를 소지한 사람이 손해를 보는 것이고요. 채무자가 이득을 본다는 거 알 겁니다. 예상을 했을지라도요, 메뉴 비용이 가는데 메뉴 코스트가 발생하고요. 구두 밑창이 닳아 없어지는 그런 구두창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우선 1번 보시면 기업의 명목적인 조세 부담이 증가. 이거 예상치 못한 거 관련해서요. 이게 우리가 누진세를 부과해가지고요. 인플레이션 텍스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도 마찬가지야. 내가 가지고 있는 소득이 있습니다. 임금이라 할게요. 요게 1,000원을 벌고 있어요. 근데 우리한테 관심 있는 실질 소득은 이 가격, 물가로 나눠주는 거죠. 자, 물가, P로 나눠줍니다. 그게 실질 소득 아니겠습니까? 자, 물가가 100원이면요. 내가 1,000원 가지고 100원짜리를 10개 구입할 수 있게 되고요. 여기 나와 있는 요 10개가 바로 실질 소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아니 근데 물가가 상승했어. 200원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그러면 소득도 이렇게 2,000원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 아시겠죠? 근데 정부가 실질 소득은 그대로 10개 가만히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정부가 어디다 세금을 때리냐면 여기다 세금을 때리는 거야. 텍스를. 텍스는 명목소득에 과세를 합니다. 이해 가시죠?
명목소득의 과세. 아니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실제 소득에 변함이 없잖아. 그래서 비록 실제 소득이 그대로 있을지라도 실제 소득이 그대로인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명목소득이 증가했잖아요. 명목소득의 증가로 세금을 더 내요. 누진세이기 때문에 소득 증가로 텍스는 증가한다. 이렇게요. 왜? 왜냐하면 누진세이기 때문에. 오케이? 이거 좀 잘 체크하시고요. 다음 볼게요. 구두창 비용과 메뉴 비용이 발생한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상을 했던 하지 않았던 여기에 넣는 거는요. 비록 인플레를 예상할지라도 발생하는 건데 예상 안 해도 여기도 당연히 발생하지. 구두창 비용과 다 발생하고요. 3번 고정이자를 지급하는 장기 채권에 대한 수요. 고정이자 받는 거 그렇죠. 채권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게 되는 거 맞게 되겠고 봉급생활자나 연금생활자가 불리해집니다. 내가 돈을 일정하게 한 달에 1,000만 원씩 받았어. 그래서 야 그러면 1년에 한 1억 정도 넘게 받네 했는데 짜장면 가격이 한 그릇이 100만 원이면 1,000만 원 갖고 사실은 이게 내가 부유한 게 아니라 가난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정한 봉급생활이나 연금 받는 사람이 불리해지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자, 명목 환율이 불변인데 실제 순수출은 여러분 순수출은 뭐에 의존합니까? 라고 하면요. 실질 환율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데 실질 환율은요. 이렇게 쓰죠. 명목 환율, 미국 물건의 가격, 우리나라 물건의 가격. 근데 지금 살펴본 것처럼 명목 환율이 고정돼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저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 물가가 상승해서 상품의 가격이 올라가면 실질 환율이 하락합니다. 진짜 실질 레알 요 환율을 통해 가지고 환율이 이렇게 하락하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수출을 결정하게 되거든요. 근데 미국 물건이 싸진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수출이 감소하고 수입이 증가해서 순수출은 감소한다. 이렇게 봐야죠. 증가한다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서 가볍게 5번까지 살펴봤는데 잘 정리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계속 이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